특별할 것 없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두 아이가 함께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화, 웃음소리, 어쩌면 그들에겐 오랫동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그 시각, 엄마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2012년 9월 9일 오후 3시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지구대에 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40대 남성 진씨. 그가 찾는 사람은 그의 아내 박씨였습니다. 아내가 7일 집을 나가 3일째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걱정 어린 신고. 아내 박씨는 실종일로부터 20여 년 전 트럭을 운전하는 기능직 공무원, 남편 진씨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주부였습니다. 처음 경찰은 단순 가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신고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인들도 박 씨가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왔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부부 등산 모임에 나가 회사 사람들과 어울릴 정도로 활발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했습니다. 우울증을 앓거나 가정 내 갈등을 겪었다는 정황도 없었기에 가출 혹은 더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의 위험성을 고려해 볼 만한 어떠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실종일 이후 박 씨 소유의 카드나 통장에서 돈이 출금된 정황도 없었고 전화기가 꺼져 있어 통신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사건을 실종 사건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기가 2012년이면 강호순 사건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강호순 사건을 거치면서 성인 여성 실종에 대해서 이걸 가출로 보고 수사하는 것하고 강력 사건을 보는 건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필 또 이 사건이 그 강호순 사건 바로 뒤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경우는 드물죠. 예를 들면 영화에서나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서 납치되고 이런 건 진짜 소설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 불화 아니면 채권 채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잠깐 어디 숨었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일단 경찰은 이걸 감안하고 수사를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가족 연관성을 일단 봅니다. 다른 건 다 떠나도 왜냐면 가족 연관성은 두 가지입니다. 가족과 공모를 했다거나 아니면 가족에 의해서 뭔가 큰 문제가 생겼거나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보죠. 경찰은 박 씨의 실종 당일 행적을 추적하며 가족 및 주변인 탐문에 돌입했습니다. 사건 당시 장남은 군복무 중이었고 나머지 두 자녀는 학생 신분으로 학교와 학원을 주로 오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실종일은 7일 저녁, 아내가 저녁도 차려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아빠 진 씨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외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아빠가 저희를 먼저 불렀고 엄마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늦는다고 했으니 우리끼리 먼저 먹자고 했어요. 아파트 이웃들 역시 특별한 이상 징후나 소리 등은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곧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수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남편 진 씨와 어느 순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직접 신고한 사건임에도 신고 이후로 연락이 두절된 진 씨. 분명 일반적인 실종 사건과는 다른 분위기로 풍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진 씨는 연락이 끊긴 이후 자택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오후 5시쯤 일을 하러 갔다 온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 씨는 자신의 트럭을 몰고 사라져버린 상황. 한 가정에서 연달아 두 건의 실종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부가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닐까? 경찰은 진 씨의 통화 기록과 동선, 주변인 진술을 추적하며 진 씨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좀 이례적이라고 볼 겁니다. 경찰에서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일단은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친척들한테도 하고 친구들한테도 하고 여러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당연하죠. 그런 어떤 흔적을 먼저 확인을 할 거고 그럼 이제 그 남편이 그런 활동을 했는가.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남편도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이 건이 부부를 노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남편이 뭐 범인이라고 하면 아니 그냥 도망가면 되지 왜 신고까지 하고 뭘 굳이,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의 소재부터 파악을 먼저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진짜 상심해 갖고 뭔가 막 뭘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은 그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졌는데 먼저 도망가고 자기 나중 뭐 이런 방식인 건지를 이제 전체로 넓게 서치를 할 겁니다. 경찰은 문제의 7일 행적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진 씨의 아이들에 의하면 그날의 외식은 좀 특별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없이 외식을 한 건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주부인 박 씨가 저녁을 차리지 않고 사라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집에서 배달 등으로 먹을 수도 있는 걸 아빠는 처음으로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 식당에서 외식을 했다는 것. 혹시 그날 집에서 저녁을 먹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던 중 가족이 살던 아파트 1층의 CCTV 영상을 분석하던 경찰은 아내 박 씨가 7일 실종일 당시 오후 8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간 이후 집을 다시 나오는 장면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말과 달리 아파트 밖으로 나간 장면은 없는 상황. 그리고 곧 경찰은 매우 수상한 장면을 포착하게 됐습니다. 영상 속에는 새벽 4시경 동이 트기 직전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남편 진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등산용 배낭과 대형 비닐봉투 여러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촬영된 날짜는 진 씨가 박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기 바로 전날인 8일이었습니다.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사람이 들어갔는데 안 나오고 남자는 밤에 배낭 이런 거 하고 쑥 나온다 그러면 이호성 사건이 딱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CCTV를 눈에 빠지게 봤던 형사는 그 생각이 확 들 겁니다. 아니 왜 밤에 그것도 좀 뭐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형사들의 머릿속에는 하나가 떠오르죠. 아, 이거는 뭔가 가정 불화에 의한 뭔가 강력 사건일 거다. 특히 이 아이들을 그 외식을이라는 핑계로 그 아파트 공간에서 일정 정도 떨어뜨려 놨어요. 그럼 이거는 더 심각하게 의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인 여성이 배낭 안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아마도 형사들은 그걸 강력하게 의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내에서도 그런 토막이라든가 훼손 사건은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진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의 화장실과 현관 주변을 정밀 조사하자 사람의 혈흔으로 보이는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국거수에 정식 감식을 의뢰한 경찰은 동시에 진 씨의 통장 내역과 휴대폰 위치 정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0일 경기도 광주 인근의 한 농협 ATM에서 진 씨가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색망은 더욱 좁혀졌고 같은 날 오후 2시 10분경 이천 시내 도로변에서 진 씨가 탄 차량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진 씨는 차 안에서 농약을 마신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긴급히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된 진 씨. 다행히 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병원 치료를 통해 의식도 회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어떤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던 진 씨.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 둘씩 눈앞에 들이밀자 결국 진 씨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가 지목한 장소로 향한 경찰. 파주시 한 야산. 그곳엔 아내 박 씨의 시신 일부가 있었습니다. 또 나머지 시신은 다른 한 건물 창고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목과 양쪽 팔 상하박, 양쪽 다리, 대하퇴부 등 10개 부위로 절단하였습니다.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흔적이 있었고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양광준이 사건, 그 육사 나온 그 범인 사건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그 훼손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 희생자에 대한 분노라든가 무엇인가 굉장히 뭐 감정이 확 들어가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장대호 사건이라는 것처럼 그냥 유기의 편리성 때문인지 이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한 훼손이 그 정도라고 하면은 일정 정도 감정이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경부압박으로 살해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목을 졸라 죽인다는 것은 실제로 이게 액살이잖아요. 액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위험한 방식의 그 분노의 표출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훼손도 역시 그런 감정이 들어가는 거 했다고 하면은, 이 둘 사이에 뭔가 단순히 뭐 우발적으로 뭐 이런 것보다는 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범인 진 씨는 모든 게 말다툼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2012년 9월 7일 오후 8시 외출했던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진 씨는 부엌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귀가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점차 감정 다툼이 되었고, 순간 격분한 진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쳤고 아내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즉시 병원으로 옮겼다면 이후의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쓰러진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수차례 내리쳤고, 이후 의식을 잃은 아내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진 씨는 여기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칼을 가져온 그는 욕실로 아내의 시신을 끌고 간 뒤 10조각으로 절단해 각 부위를 나눠 비닐봉투와 등산용 배낭에 담아 집에 방치해 둔 채 외출을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학원에 있는 상황. 학원을 마친 아이들에게 곧장 식당으로 오라고 호출한 그는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엄마는 늦게 온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8일 새벽 4시 아이들이 잠든 사이 진 씨는 시신이 담긴 배낭을 들고 비상 계단을 통해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집으로부터 5km 떨어져 있던 파주시 조리읍 인근의 한 야산. 진 씨는 그곳에 시신 일부를 안매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장소를 옮겨 인근 식당 창고에 숨겼습니다. 그곳은 진 씨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하고 곧 개점을 앞두고 있었던 곳. 그는 범행 은폐를 위해 이 식당을 아예 거점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 계단을 이용했지만 비상 계단에도 소형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그는 태연하게 동네 파출소를 찾아가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 좀 접수하려고요. 저희 집사람이 엊그제 집을 나간 후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란 금방 드러나죠. 왜냐? 소지병으로 때렸어. 그리고 나서 다시 머리를 방바닥에. 이게 동작이 2차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구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발적인 어떤 뭐 욱했다고 하는 거는 막 싸우다가 뭔가를 던지거나 뭐 주먹을 한테 때리거나 아니면 뭐 발길질 한번 하거나 그런 어떤 형태의 순간적인 분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 말한 거는 최소한 3번의 감정 전환이 있어요. 소주병, 그 다음에 내리치기, 그 다음에 목을 조르고. 그 상황에서 피냄새가 나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나가서 외식을 하는데, 근데 그게 밥이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최소한 4번 정도의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는 계획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런 형태의 잔혹한 장면에 익숙한 사람 아니고는 그냥 보통의 심리 상태에서는 되기가 어려운 상황 같아요. 단순한 말다툼으로 아내를 토막 살해했다는 진 씨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 병원에서 회복한 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동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가정에 소홀했어요. 항상 늦게 귀가했고 시댁 식구들과도 자주 다퉜습니다. 사건 당일도 아내의 늦은 귀가로 다툼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귀가한 아내에게 왜 이렇게 늦게까지 쏟았느냐, 가정도 있는 여자가 너무한 거 아니냐며 술 기운과 함께 언성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진 씨는 최근 자신이 계약한 식당을 아내 박 씨에게 운영하라고 했으나 아내는 못하겠다며 이를 거절했고, 이를 계기로 시작된 말싸움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서 순간 욱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 주변인들에게서 진 씨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씨가 가정에 소홀해요?
박 씨는 항상 남편 퇴근 시간보다 일찍 귀가했어요. 같이 있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 가버려서 오죽했으면 우리끼리 걔를 5시에 신데렐라라고 불렀겠어요. 실제로 사건 당일 아내의 늦은 귀가로 말싸움이 시작됐다는 진 씨의 주장과는 달리 박 씨는 오후 8시경 이미 집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 씨가 말한 늦은 귀가로 인한 말다툼이라는 주장, 그 출발선부터가 허위였던 것일까? 두 개가 같은 얘기입니다. 본인의 얘기와 그러니까 이 범인의 처가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 같죠? 잘 보세요. 결혼을 해갖고 애가 셋이고 그런데 딱 그 시간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시간 신데렐라라고. 그게 굉장히 통제당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이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꽉 잡고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시간까지 통제하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뭔가 거기서 벗어났다. 그런 분노를 참을 길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매우 위험한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시간으로 통제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주 순종적이고, 근데 그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메시 신데렐라는 얘기 듣고, 이 범인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기술했던 말 중에 다툼 상황에서 자기가 새로 이제 가게를 냈고 가게 운영을 아내한테 하라고 했는데 아내가 싫다, 안 한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역시 통제 관련된 걸까요? 가게를 내가 열었는데, 내가 널 위해 열었는데 네가 안 해? 그렇다고 때려 죽입니까? 보통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능직 공무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부업이나 이런 거는 누가 주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자기가 다 하고 이거 물어보고 했어야지. 그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 통제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거에 높은 사람이 자기 어떤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엄청 분노를 합니다. 그 분노가 굉장히 높아요. 남편 진 씨가 범인으로 밝혀지자 그의 직장 동료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동료는 그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진 씨가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두 사람 금술이 정말 좋았거든요. 저희 직장 산악회에 항상 부부 동반으로 오셨는데 회사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로 다정한 부부였어요. 가족끼리 외식도 자주 한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동료는 박 씨는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점잖은 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내성적이고 과묵한 편이었으며 욱하는 성격도 아니고 오히려 차분하고 온한 구석이 없는 사람으로 진 씨를 좋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에서의 진 씨는 성실하고 과묵한 가장이자 다정한 남편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보여준 모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법원은 진 씨에게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가정을 소홀히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자는 피고인의 권유를 거절하며 대들어 격분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22년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토막 내 손괴한 다음 이를 야산에 묻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피해자의 친정 유가족들도 극도의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의 부모와 그 형제 자매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유족인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징역 17년. 아무 어떤 전과가 없다.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려면요, 청소년기에 범죄 기록을 까봐야 돼요. 일탈 기록. 근데 그걸 까보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가
함부로 그렇게 예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공무원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물론 정과는 없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사실은 수사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자백을 하는 이런 수사 부분은 잘 수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판사의 예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발적인데 계획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토막을 그렇게 내고 어느 공간에 갖다 놓고 그게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법률가들은. 절대 그건 그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항상 시뮬레이션이 돼 있는 상태가 돼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계획성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법률가들은. 저는 그건 계획성이다. 그러니까 넌 어거나이즈드지만 플래닝이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심리 단계인데. 그래서 뭔가 그 안에 좀 빈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딸은요, 가해자의 딸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딸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양가적인 형태의 그런 존재한테는 탄원이나 이런 엄벌을 봐달라고 하는 이건 그 사람한테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야, 네 엄마는 어차피 죽었어.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그러면 무기징역이면 너는 편에 고아가 되는데 너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발끈할 수 있지만 안 써주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감형하면. 성실하고 과묵한 공무원이자 남편,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토막낸 살인자. 그날 밤 그는 과연 그 두 얼굴 사이에 어디에 서 있던 것일까?